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은미 기자,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전현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도요, 미북 정상회담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의 김영철 통전부장이 결국 좀 혼선이 있었는데 뉴욕으로 출발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오후 1시경에 뉴욕행 항공편으로 출발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베이징에서 실제로 뉴욕행 비행기에 탑승하는 모습이 지금 보시는 사진인데 저게 지금 현지에 있는 기자들에게, 취재진에게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혼선이 있었는데 사실 베이징에 도착한 건 어제였거든요. 고려항공을 통해서 어제 베이징에 오전에 도착을 했고 바로 연이어서 오후 1시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으로 가는 게 예정이 아예 예약이 돼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취소되고 오늘 오후 1시에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가 예약이 됐다가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밤 10시 35분에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가 또 한 번 예약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약하고 취소하고 또 다시 예약하고 하는 과정을 3번이나 거듭하다가 결국에는 오늘 오후 1시에 뉴욕으로 떠나는 비행기에 탑승을 한 걸로 지금 유력하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행선지는 뉴욕으로 동일했고 시간만 계속 변경을 했다. 전현준 교수님, 왜 이 시간을 계속 바꿨다고 봐야 될까요?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아마 중국과 뭐 조금 매끄럽지 않은 그런 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고위층을 만나야 되는데 중국 고위층들하고 시간을 잡는 것들이 그렇게 생각과 같이 매끄럽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중국이 요즘 사실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 왜냐하면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을 하기로 우리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번 판문점 회담에서도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물론 지난 22일 날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3자 종전선언, 남북미, 그러니까 중국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환구시보를 비롯한 여러 언론기관에서 불만을 막 지금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조금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에 대해서 뭔가 조금 불만을 터뜨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시간을 끌었다는 얘기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미국 쪽의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영철 통전부장은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독자적인 제재. 그러니까 2010년 천안함 폭침 주범으로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0년 8월부터 미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재 대상이.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그걸 풀어야 되는데 물론 국무부에서 명령을 하면 금방 풀리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기술적인 이유로 조금 시간이 지체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세 번째는 지금 실무회담이 판문점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의제와 관련돼서. 근데 이 의제가 빨리빨리 그렇게 타협될 수 있는 그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타협이 되는가를 좀 보고 가려고 좀 시간이 끌린 거 아닌가. 그런데 물론 정확한 이유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이유 때문에 좀 지연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3가지 정도. 어쨌거나 이제 뉴욕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소 국장님, 이 옆에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정도 위치에 있는 북한 인사가 대통령을 접견한 적이 있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2000년에 그 조명로 북한군 차수가 미국을 방문해서 클린턴 대통령과 만난 적이 있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또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난 적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김영철 통전부장이 미국을 방문하니까 현재로서는 저런 상황을 본다면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북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 등등으로 미뤄봤을 때 사실상 내용상 어떤 특사의 성격을 갖고 김영철 이제 통전부장이 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이 좀 높은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사라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친서를 가지고 간다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근데 전현준 교수님, 이때는 이게 특이하게 군복을 입고 현역 군인이었습니다. 그때 차수, 그러니까 대장 위에 차수가 있고 원수가 있고 그러거든요. 북한은. 그다음에 물론 대원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때 차수였고.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자격으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기들의 그 어떤 빨치산의 기세랄까요? 조선인민군의 기세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군복을 입은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또 실리콘밸리 들리고 그럴 때는 그냥 양복을 또 입었었어요. 근데 백악관 들어갈 때는 저런 복장을 하고 가면서 뭔가 자기들의 그 위세를 좀 보이려는 그런 태도를 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김영철 위원장은 부위원장이죠. 노동당 부위원장은 이제 군복을 벗고 원래 군 출신이긴 하지만 대장 출신이긴 하지만 군복을 벗고 민간인으로 전향을 해서 통일전선 부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군복은 입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최현미 기자, 지금 얼핏 생각하기에 가려면 워싱턴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뉴욕을 갔단 말이에요. 그것도 분명히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처음 예약했던 비행기표는 워싱턴행이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뉴욕행으로 바꾼 건데 왜 바꿨냐, 왜 시간도 자꾸 바꾸고 행선지도 자꾸 바꾸느냐를 가지고 지금 이제 기자들도 갖가지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이 좀 부담스러워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독자 제재 대상이거든요. 이 김영철 이 부장 자체가 지금 네.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인해서 독자 제재 대상인데 바로 이 백악관이 있는 워싱턴으로 불러들이는 게 조금 미국 정부 입장에서 조금 부담스러웠던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제 워싱턴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뉴욕에는 또 이제 북한 대표부도 있거든요, 그렇죠. 유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뉴욕으로 정하고 그 만남 자체도 회담 자체도 차라리 뉴욕에서 하는 게 조금 이제 정치적 부담을 덜 여는. 근데 이제 만약에 뉴욕에서 회담이 잘 되면 백악관으로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동선을 잡은 게 아니겠냐, 미국에서. 예. 그러니까 이 북측의 입장과 상관없이.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게요. 그 뉴욕에는 그 북한 측 유엔 대표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평양과 그리고 지금 이제 실무회담을 하고 있는 판문점과 예. 그리고 싱가포르와 직통으로 연결되는 그 통신들이 다 통신망이 마련이 돼 있답니다. 보안이 좀 갖춰진. 그렇습니다. 예. 이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 만약에 보안이 뚫려서 미국 정부나 어떤 미국 정보 관계자들을 통해서 도청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그럴 수 예, 있죠. 미국 예. 정상회담 전에 사실상 북한의 패가 다 미리 까여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려해서 통신 보안이 보장되는 예. 이 북한 대표부가 있는 뉴욕을 선택한 게 아니겠느냐. 북측의 어떤 그 예. 입장으로 인해서 그런 추측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만날 것 같고 소국장님이 예상하시기에 클린턴 대통령이 만나줄 거라고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요. 예, 김영철 통전부장. 저는 만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예, 물론 이제 뉴욕에서 만나는 그 부분에서는 지금 미국과 북한 간에 여러 가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물밑에서 이제 협상도 진행되고 있고 한편으로는 기싸움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성김 필리핀 주미 대사와 그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간에 이른바 실무급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됐고 그리고 나서 지금 김영철 통전부장이 미국을 방문해서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만난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이 김영철과 폼페이오 두 사람의 만남에서 사실상 이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이 거의 다 타결이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잘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연히 저는 김영철 부장을 만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 라인에서 좀 조율이 덜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상황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기 약간 부담이 좀 있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김영철 부장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뉴욕 만남의 결과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김영철 부장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결정될 것 같은데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김영철 부장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의 어떤 특사 개념으로 미국에 간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예. 어떤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갖고 갈 가능성이 좀 높고 예. 그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이 아무래도 좀 안 만날 가능성보다는 더 높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싱가포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싱가포르에 이제 김창선 부장이 여전히 이제 실무 협상을 하고 있는데 역시 그러니까 서울에서 벌어지는 현상이 싱가포르에서도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서울 광화문 포시즌 호텔에서 지금도 오늘 예. 아침에도 기자들과 그 미국 측 대표단, 성김 대사를 비롯한 미국 측 대표단의 어떤 취재를 둘러싼 어떤 한쪽에선 숨바꼭질을 하고 따돌리고, 있죠. 숨바꼭질이 예. 대단한데요. 지금 싱가포르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측 대표단이 그 의전과 경호를 담당하는 김창선 서기실장을 비롯해서 북측 대표단이 지금 27일부터인가요? 그때부터 지금 싱가포르에 묵으면서 미국과 협상을 하면서 계속 싱가포르 시내 호텔에 묵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 싱가포르 시내 호텔에 머물고 있던 김창선 서기실장이 이제 그 호텔에서 회담장으로 향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이미 뭐 지금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지하 주차장까지 저렇게 내외신 기자들이 지금 쫙 깔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비로 내려와가지고 차를 타는 건 지금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고요.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는 지하로 차를 불러가지고 지하에서 차를 타고 나왔는데 나오는 과정에서도 저렇게 기자들이 몰려 있으니까 그 수행원이 할 수 없이 창문을 내리고 길을 좀 열어달라고 기자들한테 그 얘기까지 하고 간신히 길을 열어서 지금 호텔 밖을 빠져나가는 모습인데요. 호텔에서도 취재진을 굉장히 제지했다고 하는데 취재여기가 워낙에 이제 센 상황이어서 지금 뭐 어쩔 도리 없이 저렇게 취재진의 카메라에 계속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소국장 이게 뭐
따돌리려고 해도 결국에는 다 찍히거든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몰래 나가려고 할까요? 근데 일단 뭐 북한 인사들은 이 보안이라는 부분 자체에 굉장히 우리보다 훨씬 더 민감해하고요. 그런 동선이 노출된다는 것에 대해서. 네. 그리고 지금 김창선 부장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외국에 가장 멀리 나간 게 지난번에 다롄, 그 베이징 뭐 방문한 중국 이 정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싱가포르라는 전혀 낯선 환경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거기서 가기 때문에 사실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으로서는 어쨌든 의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본인의 책임하에 이걸 완벽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뭐 시간 여유 자체도 없을 거고 일단 마음으로도 굉장히 급박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자들의 취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최대한 이제 노출이 안 되는 상황에서 좀 움직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처음이다 보니까는 좀 준비할 게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전현준 교수님, 저희가 이 김창선 부장의 이력을 한번 보니까 처가가 좀 북한 내에서는 좀 대단한 집안인가 봐요. 예, 처가가 이제 빨치산 집안이죠. 예. 처가 이제 유춘옥 씨인데, 뭐 죽었죠. 근데 그 유춘옥 씨 아버지가 유경수라고, 그러니까 6.25 때 서울에 제일 먼저 진입한 부대가 탱크 부대인데, 땅크 사단이라고 그럽니다.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105 땅크 사단이 들어왔는데 그 부대장이 유경수라고 하는 빨치산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공식적인 명칭은 근위 서울, 근위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서 가장 정예부대고 충성심이 가장 뛰어난 부대에게 주는 칭호입니다. 근위 서울, 근위 서울 105는 이제 유경수 105 땅크 사단인데 그 부대장의 딸이 유춘옥 씨고 그 부인이 황순이라고 이분도 빨치산입니다. 이분은 이제 김일성과 빨치산 활동을 할 때 간호사, 지금 간호원이죠 옛날 같으면 간호원으로 봉직을 했고 그래서 충성심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고 99살인데 지금도 이제 혁명박물관 관장을 맡고 있습니다. 살아 있는 거죠 지금? 예, 지금은 살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하고 이제 결혼을 하는 바람에 다시 말하자면 빨치산 가문에 장가를 가는 바람에 탄탄대로로 출세를 한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해서 출세를 한 거 아닙니다. 북한에서는 토대가 좋다고 해서 다 출세하는 건 아니고 뛰어난 또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를 주었는데 그걸 성실하게 수행을 못하게 되면 탈락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워낙 꼼꼼하고 능력도 뛰어나가지고 김정일, 김정은 여기에 계속해서 지금 서기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현재는 서기실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판문점 4.27 정상회담 때에도 그때 김영철과 김여정이 레드카펫으로 가고 그렇죠. 있으니까 가서 이쪽으로 나오시라고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면모를 보였는데 북한에서 서기실장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청와대 비서실장 정도로 되지만 훨씬 더 권한이 셉니다. 그러니까 모든 밑에서 올라오는 자료들을 취합을 해서 선별을 해서 보고를 할 건가 안 할 건가 아니면 거기서 어떤 식으로 다시 또 조합을 해서 할 건가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문고리 중에 문고리도 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막강한 실력을 파워를 갖고 있고 또 실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좀 명확하게 보여준 게 아까 저희가 자료 그림으로도 나갔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 장모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은 그 위상을 좀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올해 99세, 99세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저 할머니가 김창선 서기실장의 장모님인 거예요. 장모님인데 지금 현재도 직함이 있을 정도로 지금 북한에서 잘 나가는 할머니입니다. 조선혁명박물관장을 하고 있는 분이고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저렇게 손을 잡고 이제 마치 손주처럼 할머니 대하듯이 저렇게 안기기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저렇게 허리를 숙이는 거는 처음 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 황순이 여사가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의 아내죠.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의 그 엄마.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정숙 여사가 사망한 후에 이 김정일과 김경희 이 두 남매를 실제로 굉장히 많이 돌봐줬다고 해요. 저 황순이 여사가.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일찍 돌아가신 할머니를 대신하는 어떤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한다고 해요. 김정일 위원장한테 반말을 하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김정일 위원장이 살아있을 때 김정일 위원장이 이
가장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때도 반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김정일 위원장이 아파가지고 와병 중에도 그 옆을 지켰던 유일한 사람이 저 황순희 여사였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점이 소장님 뭐 김일성 주석, 김정일 위원장, 김정은까지 3대에 걸쳐가지고 다 인연이 있었던 집안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김일성 전 주석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와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고 예. 그 딸인 유춘옥 그 지금 현재 김창선 서기실장의 이제 부인이죠. 아마 이혼한 걸로 아마 사망한 걸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제 전 부인인데 이 유춘옥 씨와는 또 이 김경희 그러니까 김정일 전 위원장의 여동생. 동생이죠. 예. 거기랑은 둘이 같이 이제 친구 사이인 걸로 예, 그렇게 또 돼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이 김창선 서기실장이 가까이에서 사실상 비서실장으로서 모시고 있는 이런 관계를 보면은 이 3대에 걸친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 이름 자체가 경수라는 그 이름. 예. 그러니까 김창선 서기실장의 이제 장인 되겠죠. 그 유경수. 경수라는 이름 자체를 김일성 전 주석이 수도를 지키는 장수가 되라 이래가지고 일종의 이제 서울 경자에 장수 숫자를 해서 경수라는 이름을 하사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북한에서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 가문과 이 김일성 가문과의 관계가 굉장히 뿌리가 깊은 거고 그런 부분들이 쭉 내려오다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이 김창선 서기실장 의 어떤 존재가 예. 어떤 집안으로 치면 이른바 집사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편안한 집사 그렇게 갖고 있는 거고 모든 부분을 이렇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러겠네요.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이 싱가포르에 가서 실무적인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이 김창선 서기실장이 총괄을 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김창선 부장이 무엇을 지금 협상하고 있을까? 일단 생각나는 게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를 가게 되면은 비행기도 문제지만 싱가포르 내부에서 이동하는 차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그 의전 경호와 관련된 거의 모든 부분을 지금 아마 미국 측 그리고 싱가포르 측하고 조율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텐데요. 예.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타고 갈 비행기는 지난번에 중국 다롄 갈 때 기차가 아니라 비행기를 이용했었잖아요. 전용기인데 참매 1호라는 전용기인데 아마 저걸로 이동할 가능성이 지금 제일 크거든요. 근데 저게 지금 수용 인원이 최대 200명입니다. 그런데 아마 내부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 만의 공간이 아마 굉장히 넓겠죠. 그렇기 그렇겠죠. 때문에 예. 이제 최대 수용 인원보다는 조금 적게 탑승할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지금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번에 남북 정상회담 때 첫 번째 남북 정상회담 때 왜 그 타고 갔던 그 점심 시간에 잠깐 이용했던 그 차량 있잖아요. 12명의 경호원들이 경호원들이 뛰어가던 호위했던 거. 그 방탄 벤츠. 예. 만약에 본인이 꼭 이 차를 타야겠다 싶으면은 저 비행기에다가 지금 이 차까지 태워야 되는 상황인데 미국만 보더라도 정상회담을 할 때 수행 인원이 한 200명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저 비행기에다가 최대 수용 인원이 200명인 비행기에 그 차까지 다 실을 수 있겠느냐. 지금 이런 지금 그 우려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아마 차까지 가져가는 것은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예. 저 비행기에는 사람 태우는 것만으로도 빠듯할 것 같으니까 예. 싱가포르 현지에서 차량은 지금 보시는 저 차량인데 저 차량은 타지 못하고 아마 현지에서 좀 조달을 하지 않겠느냐 아니면은 뭐 차를 먼저 보내고 사람이 간다든지 뭐 이제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예. 그런 세부적인 하나하나를 지금 김창선 서기실장이 이 싱가포르에서 챙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여기는 도로가 아니니까 한 대가 같이 도로를 가게 되면 똑같은 차량이 2대, 3대가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자님이 잘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네. 아마 이제 먼저 보내겠죠. 저 차들은 다른 이제 수송기를 통하든지 해서 먼저 보낼 것 같고, 그다음에 현지에서는 또 뭐 여러 이제 사람들이 이동을 해야 되지만, 아마 모든 수용원이 다 저 참매 1호에 타지는 않겠죠. 나눠서 갈 예, 수도 있고. 고려항공으로 따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중국 항공을 이용해서 가든지 분산해서 가든지 그렇게 이제 가지 않을까 싶은데, 뭐 어쨌거나 북한에서는 최고 순회의 안전보장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비행기 타고 가는 과정에 또는 현지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안전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은 사실은 그건 뭐 일종의 전쟁이거든요. 사실은 최고 순회가 어떤 위해를 당한다고 하는 것은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순회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경호는 지나치다고 생각할 정도로 네. 아주 세밀하게 김창선이 챙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중국이나 싱가포르 쪽에서도 일정한 어떤 협조를 좀 해주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그동안에 이제 북한이 사실상 이렇게 외국으로 싱가포르처럼
우리로서는 먼 거리가 아니지만 북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제일 먼 거리를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한번 거쳐서 갈 가능성도 높고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저런 운반 수단 문제라든지 등등과 관련해서 중국이나 싱가포르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도 높고 이 김창선 서기실장이 뭐 92년에 처음 그 김정일 위원장의 서기실 부실장으로 서기실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의전과 관련해서 벌써 일해온 지가 26년째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하우가 또 있을 거기 때문에 아마 저런 부분 관련해서 미국 측과도 여러 가지 좀 긴밀한 실무적인 협의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싱가포르에서 어떤 그림이 펼쳐질지 좀 궁금해집니다. 좀 다른 소식 한번 볼까요? 지금 태영호 공사가 우리나라, 그러니까 남한에서 친척을 만났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뭐 이산가족 상봉이나 다름없는 네. 어떤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진 건데요. 기적처럼 혈육을 만났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서기실의 암호라는 책을 냈잖아요. 네. 그 책의 한 페이지에 그 남쪽으로 갔던 6.25 때 남쪽으로 갔던 그 아버지의 이종사촌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종사촌, 아버지의 이종사촌이고 본인의 오촌 아저씨뻘 되는 되겠네요. 사람인데 예. 이 책을 보고 그러니까 아마 그 오촌 아저씨도 이제 태영호 전 공사가 처음 넘어왔을 때는 긴가민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책을 보고 책에서 자신이 언급되고 그때 그 당시 상황이 언급돼 있는 걸 구체적으로 맞구나, 이렇게 된 거군요. 언급된 걸 보고 확신을 하고요. 확신을 하고 이제 최근까지 태영호 전 공사가 몸담았던 그 국정원 산하의 그 연구기관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직접 전화를 합니다. 내가 이제 오촌 아저씨뻘 되는 것 같다. 연락을 좀 연결을 좀 해달라라고 해서 실제로 태영호 전 공사한테 연락이 됐고 예. 실제로 이 오촌 아저씨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에서 극적으로 만났다고 하는데요. 만난 자리에서 이 오촌 아저씨가 그 당시에 북한에 같이 있을 때 이 태영호 전 공사의 아버지 이렇게 예. 다 같이 찍었던 사진을 보여줬다고 해요. 근데 그 사진 속에 태영호 전 공사도 7살 어린이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진을 보고 태영호 전 공사가 너무 감격을 해서 아니 우리 아버지가 생전에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분이었는데 내가 정말 기적처럼 남한에서 이렇게 뵙게 됐구나. 바로 저 사진인데요. 저 밑에 있는 아이가 이제 태영호 전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남북이 이렇게 혈육으로 이어져 있다는 걸 내가 직접 확인하게 돼서 예. 너무 놀랍다라고 지금 인터뷰를 했습니다. 정 교수님, 저런 장면을 보니까 실향민이 여전히 좀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빨리 한도 좀 풀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산가족 상봉 신청하신 분들이 약 12만여 명 됐었는데 네. 그분들이 거의 절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분보다 돌아가신 분이 더 많게 되는. 예, 그러니까 어림잡아서 6만 대 6만이라고 한다면 돌아가신 분이 6만 명이 넘어서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정말 8.15 때 이산가족 상봉이 반드시 돼야 되는데 지금 북한이 다른 문제 그러니까 2016년에 탈북한 자기들 여성 공무민들을 송환해라. 예. 그리고 이제 적시자 회담과 연계시키려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실향민들께서는 정말 실망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든 이것은 뭐 그런 기획 탈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거 정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은 이루어져야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성, 남북 간의 화합하자 같이 더불어 살자고 하는 그 내용이 진실성이 느껴질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그런 조건 걸지 말고 이산가족 상봉을 반드시 실현시키는 그런 대담성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